서울 강북의 오래된 골목길 끝자락, 그곳에 수라헌이라는 한식당이 있었습니다. 49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이 집은 그저 밥집이 아니라 하나의 전설이었죠. 창업자 윤정희는 올해 73세 나이로 여전히 주방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서 나온 사골국 한 그릇은 손님들의 입에서 감탄사를 끌어냈습니다. 정희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하루는 장독대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래된 장독 뚜껑을 열면 3년 묵은 된장 향이 코끝을 찔렀죠. 그 향을 맡으며 정희는 늘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음식은 정성이야. 정성은 시간이고 시간은 곧 사람의 마음이지. 그런 정희에게 3년 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장현우가 결혼을 했거든요. 며느리 한서진은 38배 나이로 요리학원을 나온 경력이 있었어요. 첫 만남에서 서진은 정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수라헌의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평생 배우겠어요. 정희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죠. 사실 그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들 현우는 대기업에 다니느라 가게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얼굴 비추면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요리에 관심이 있다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죠. 서진은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재료 손질을 하고 정희의 손놀림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정희는 서진에게 주방 일부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어요. 요즘 수라헌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며느리분이 오시고 나서 서비스도 친절해졌어요. 칭찬이 쌓일수록 서진의 어깨는 으쓱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전통을 잇는 효부 셰프라는 코너에 출연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정희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죠. 우리는 조용히 장사하는 집이야. 방송은 무슨 방송이요? 하지만 서진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홍보가 중요해요. 수라헌의 가치를 알려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매출도 오를 거예요. 결국 정희가 허락했고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서진은 완벽한 효부였어요. 시어머니를 공손히 모시고 전통 한복을 입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죠. 저희 어머님께서는 제 인생의 스승이세요. 음식을 통해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제작진들은 감탄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효부시네요. 시어머니분도 참 좋으시겠어요. 방송이 나간 뒤 수라헌은 난리가 났어요. 예약 전화가 빗발쳤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희도 처음엔 기뻐했죠. 49년 동안 지켜온 전통이 인정받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정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국물 맛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미묘한 차이였지만 50년 가까이 국을 끓여온 그녀의 혀는 속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정희는 일찍 가게에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앞당긴 새벽 2시였죠. 주방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살며시 문을 열자 서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진이 하는 행동이 이상했어요. 커다란 냄비에 뭔가를 붓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서진은 노란색 분말을 국물에 타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정희는 단번에 알아챘죠. 조미료였습니다. 화학 조미료 말이에요.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9년 동안 단 한 번도 화학 조미료를 쓴 적이 없었거든요. 천연 재료만으로 우려낸 국물, 그게 수라헌의 자존심이었는데 정희는 몸을 돌려 나왔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서재에 앉아서 최근 석 달간의 식재료 구매 내역을 꺼내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우 사골 구매량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대신 값싼 수입산 사골이 들어와 있었죠. 국산 무와 대파도 중국산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정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걸 이렇게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서진을 불렀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둘만의 대화를 시작했죠. 서진아, 요즘 재료 발주를 내가 한다며? 네, 어머님.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요. 저렴한 게 좋은 거야?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냉기가 느껴졌거든요. 어머님,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같은 품질이면 저렴한 게 당연히 좋죠. 같은 품질? 정희는 구매 내역서를 탁 내려놨습니다. 이게 같은 품질이야? 한우 사고를 수입산으로 바꾸고 국산 채소를 중국산으로 바꾸는 게.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들킨 겁니다. 어머님, 그건. 그리고 이건 뭐야? 정희는 조미료 통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주방에서 몰래 가져온 거였죠. 새벽 2시에 주방에서 이걸 국에 타는 걸 내가 똑똑히 봤어. 수라헌은 49년 동안 단 한 번도 화학 조미료를 쓴 적이 없다. 그게 우리 집 자존심이야.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요즘 손님이 너무 많아져서 기존 방식으론 감당이 안 돼요. 새벽부터 밤까지 국을 끓이는데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요. 그럼 손님을 줄이면 되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으면 돼. 하지만 어머님,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왜 줄여요? 지금이 기회잖아요. 지점을 내고 프랜차이즈를 할 수도 있어요. 프랜차이즈? 정희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라헌을 프랜차이즈로 만들겠다고. 정신이 나갔구나. 어머님 생각이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전통도 좋지만 확장도 필요하다고요. 확장은 무슨 확장? 질이 떨어지는데 무슨 확장을 해?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죠. 어머님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시대가 변해도 음식의 본질은 안 변해. 수라헌은 장난이 아니야. 결국 서진이 눈물을 터뜨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진의 핸드폰에는 문자가 쌓여 있었어요. 대출 상환일이 이틀 남았습니다. 연체 시 가산이자가 부과됩니다. 병원비 200만 원 미납입니다. 조속히 납부 바랍니다. 유치원비 석 달째 밀리셨습니다. 아이 하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죠. 사실 그녀에게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어요. 5년 전 서진의 남동생 한도윤이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수술비는 무려 5천만 원, 거기에 평생 먹어야 하는 약값까지 합치면 억대의 돈이 필요했어요. 서진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손을 댔죠. 이자가 월 20%였어요. 600만 원이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남편 현우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계약직이었고 월급은 3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거기서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서진은 수라헌에서 월 200만 원을 받았어요. 정희는 며느리라고 해서 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배우는 입장이니 급여도 적은 편이라고 했죠. 제발, 제발. 서진은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얼마 전 병원에서 만난 28살 동생은 얼굴이 노랗게 뜬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 이제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간 이식 리스트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꼭 돈 마련할게. 하지만 서진에게는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은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줬고 친구들에게 빌릴 수 있는 돈은 이미 다 빌렸습니다. 그때 서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정희의 보험증서. 석 달 전 우연히 서류함을 정리하다가 본 건데 거기엔 3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숫자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3억 원. 그 돈이 있으면 도윤을 살릴 수 있어요. 빚도 갚을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장독대에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새로 만들어서 전통 음식을 알리기로 한 거였어요. 핸드폰을 세팅하고 장독 뚜껑을 열려는 순간 발이 헛디뎠습니다. 아! 돌계단에서 미끄러진 정희는 그대로 굴러떨어졌어요. 허리와 엉덩이를 세게 부딪혔죠. 주저앉은 정희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파! 아파! 마침 출근하던 요리장 최만석이 정희를 발견했어요. 구급차가 왔고 정희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고관절 골절, 최소 석 달은 움직이기 힘들다는 의사의 말에 정희는 망연자실했어요. 석 달이요? 가게는 어떡하라고. 일단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고관절 골절은 심각해요. 자칫하면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병실에 누운 정희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49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지켜온 수라헌, 그 가게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서진이 병문안을 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석 달이나 못 움직인다는데.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바라봤죠. 서진아. 네, 어머님. 가게는 당분간 내가 맡아야겠다.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제가요? 만석이가 주방을 보고 너는 전체 운영을 맡아. 석 달만 버티면 내가 돌아갈게. 정희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방식대로 해. 재료 바꾸지 말고 조미료 쓰지 말고 손님도 예전처럼만 받아. 알았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석 달. 석 달이면 충분해. 그날 밤 서진은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돈을 마련할게요. 한 달? 지금도 이자만 1,000만 원 넘는데? 제발요. 한 달만요. 전화를 끊은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속에서 서진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하지만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정희가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라헌은 서진의 손으로 완전히 넘어갔죠. 첫날부터 서진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어요. 앞으로 석 달 동안 제가 가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리장 최만석은 팔짱을 낀 채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55세의 만석은 정희와 함께 2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사모님,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잊지 않으셨죠? 재료도 그대로, 방식도 그대로입니다. 물론이죠, 만석 씨. 제가 어머님 말씀을 어기겠어요? 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서진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최근 3개월간의 매출을 분석했죠. 방송 출연 이후 매출은 월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재료비도 따라서 올라 실제 순이익은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걸로는 안 돼. 최소 3천만 원은 벌어야 해. 서진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도윤의 수술비 5천만 원, 사채 원금 3천만 원, 이자 1,000만 원, 합계 9천만 원. 석 달이면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그때 서진의 시선이 서랍으로 향했어요. 천천히 서랍을 열자 파란색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정희의 보험증서.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죠. 피보험자 윤정희, 보험금 3억 원 사망 시 지급. 서진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3억 원. 그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아니야, 그럴 순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3억이라는 숫자가 계속 떠올랐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본격적으로 가게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먼저 식재료 업체를 교체했습니다. 한우 사골 대신 호주산 사골로, 국산 채소 대신 중국산으로 바꿨죠. 원가는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만석이 주방에서 국물을 맛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국물이 좀 이상한데요? 깊이가 없어요. 그래요? 제가 맛을 볼게요. 서진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확실히 예전과 달랐어요. 구수함은 있지만 깊은 맛이 없었죠. 조금 더 오래 끓여보면 어떨까요? 더 끓여봤자 재료가 이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만석은 냉장고를 열어 사골을 확인했어요. 포장지를 보고는 눈썹을 찌푸렸죠. 사모님, 이거 호주산 아닙니까? 우리는 한우만 쓰는데. 아, 그거요? 공급업체에서 일시적으로 품절이래서요. 일주일만 이걸로 쓰기로 했어요. 사장님께서 그걸 아시면 어머님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석 달만 이렇게 하면 돼요. 손님들은 모를 겁니다. 만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단골 손님 몇몇이 물었습니다. 오늘 국물이 왜 이래요? 좀 다른 것 같은데? 감기 걸리셨어요? 오늘따라 맛이 심심한 것 같아요.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생각보다 손님들의 혀가 정확했던 거예요. 그날 밤 서진은 인터넷을 검색했죠. 음식 맛 보완, 국물 깊이 내는 법, 조미료 추천.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여러 블로그를 읽어보고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화학 조미료를 적절히 섞으면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 이틀 뒤 서진은 대형마트에서 업소용 조미료를 샀습니다. 10kg짜리 큰 통이었죠. 새벽 3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서진은 주방에 혼자 남았어요. 커다란 국솥 앞에 선 서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조미료 통을 열고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죠. 그 행동을 대여섯 번 반복했어요. 이것만 타면 맛이 살아나. 손님들도 몰라. 그럼 매출이 유지돼. 서진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조미료를 한 숟가락 떠서 국물에 탔어요. 그리고 저었죠. 국물을 맛보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깊이가 생겼어요. 이 정도면 어머님도 모르실 거야. 그날부터 서진은 매일 새벽 조미료를 탔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좋아졌어요. 단골들도 다시 예전 맛이 돌아왔다며 좋아했죠. 하지만 만석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서진을 불러 조용히 물었어요. 사모님, 혹시 국에 뭘 타셨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25년을 이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이 맛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만석 씨, 제가 뭘 탔다는 거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님 못지않게 정성껏 끓이고 있어요. 만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어요. 분명 뭔가 달라졌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배달 앱에 수라헌을 등록했습니다. 정희가 절대 하지 말라던 배달이었죠. 배달은 음식이 식어. 우리 음식은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 나는데 배달은 안 돼. 정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달랐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배달로 먹어요. 배달 안 하면 경쟁에서 밀려요. 배달 메뉴를 시작하자 주문이 폭발했습니다. 하루에 30건, 40건씩 들어왔어요. 매출은 월 1억 원을 넘어섰죠. 서진의 통장에는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질은 점점 떨어졌어요. 배달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 국을 충분히 끓이지 못했습니다. 조미료 양도 늘었죠. 만석은 매일 한숨을 쉬었지만 서진은 듣지 않았어요. 만석 씨, 매출 보셨죠? 한 달에 1억이에요. 어머님께서 돌아오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사모님, 이건 수라헌이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49년 동안 지켜온 게 이게 아니잖아요.
만석 씨는 너무 고지식해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생존이 먼저예요. 둘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결국 만석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병원에서 몸조리 잘하고 계시죠? 그래, 만석아. 가게는 잘 되고 있니? 그게, 사장님. 만석은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죠. 요즘 국물 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뭔가 섞은 것 같아요. 전화 너머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뭐라고? 뭘 섞었다는 거야? 확실하진 않지만 화학 조미료 같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알았어. 내가 확인해 볼게. 전화를 끄는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깁스를 한 다리가 욱신거렸죠. 젠장. 정희는 주먹으로 침대를 쳤습니다. 답답했어요. 자신이 누워있는 동안 가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이틀 뒤 정희는 물리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맞아요. 3억 원이요. 보험금이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정희는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서진이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고 있었어요. 제발 3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제가 다 갚을 수 있어요. 정희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 그건 자신의 보험금 액수였어요. 서진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서진이 통화를 끊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어머님 주무세요? 서진은 가방을 놓고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은 채 서진의 움직임을 느꼈어요. 과일 깎는 소리, 물 붓는 소리, 그리고 한숨 쉬는 소리.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서진의 작은 중얼거림이 정희의 귀에 들렸습니다.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며느리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3억 원을 갚겠다는 말, 3달만 기다리라는 말, 그리고 그 작은 중얼거림. 새벽 4시 정희는 만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석아,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사장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내 병실에 녹음기를 설치해줬으면 해. 그리고 서진이가 주방에서 뭐 하는지 확인해줘. 네. 사모님을 감시하시겠다고요? 부탁이야. 뭔가 이상해. 며느리가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만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만석은 작은 녹음기를 구해 정희의 병실 화분 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수라원 주방에도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죠. 사흘 뒤 만석은 녹음 파일을 정희에게 가져왔어요. 정희는 이어폰을 끼고 들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도윤아, 조금만 더 버텨. 누나가 곧 돈 마련할게. 누나, 나 이제 정말 힘들어. 의사 선생님이 3달 안에 수술 못하면 위험하대. 걱정 마. 누가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그건 말 안 할게. 누나만 믿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희는 이어폰을 뺐어요. 손이 떨렸죠. 방법이 있다고. 무슨 방법? 만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석은 태블릿을 꺼내 주방 영상을 틀었어요. 새벽 3시 서진이 혼자 주방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색 가루가 든 통을 열고 국에 탔죠. 저게 조미료입니까? 네, 확인해 봤습니다. 업소용 화학 조미료예요. 정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9년 동안 지켜온 수라헌의 전통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사장님, 만석은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서진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꺼내보는 장면이었죠. 파란색 봉투, 정희의 보험 증서였어요. 사모님이 사장님 보험 증서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만서가, 네 사장님, 퇴원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마. 그리고 계속 지켜봐줘. 서진이가 뭘 하는지. 알겠습니다. 만석이 나간 후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생각했죠. 저 아이가 정말 나를 해치려는 걸까? 아니면 내가 오해하는 걸까? 하지만 증거들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일주일 뒤 만석은 또 다른 녹음을 가져왔어요. 이번엔 서진과 사채업자의 통화였습니다. 제발요, 한 달만 더요. 그럼 3억 원을 드릴 수 있어요. 3억? 어디서 구한다는 거야? 제 시어머니 보험금이요. 보험금? 그게 언제 나오는데? 곧 나올 겁니다. 야, 시어머니가 죽어야 나오는 거 아냐? 설마 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미친. 정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이럴 수 있을까? 3년 동안 함께 일하고 가족처럼 지낸 사이인데 정희는 경찰에 신고하려다 멈췄습니다. 아직 범죄가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통화 내용만으론 증거가 부족했죠. 기다리자. 서진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자. 정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을 역이용할 방법을 말이에요. 이틀 뒤 서진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그럭저럭이야. 다리는 좀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에요. 빨리 퇴원하셔야죠. 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어둠을 느꼈어요. 서진아, 가게는 잘 되고 있니? 네, 걱정 마세요. 매출도 오르고 있어요. 그래? 고맙구나. 내가 고생이 많지?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정희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혹시 힘든 일 있니? 돈 문제라든가. 서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태어난 척했죠. 괜찮아요, 어머님.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만약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싶어. 감사해요, 어머님. 서진은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그걸 느꼈어요. 둘 사이의 공기가 무거워졌죠. 그날 밤 서진은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어머님. 하지만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도윤이를 살려야 해. 서진은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든 작은 병이 있었어요. 인터넷 암시장에서 구한 특수 약물이었습니다. 냄새도 없고 맛도 없지만 치명적인 독이었죠. 일주일만 더 준비하면 돼. 서진은 병을 다시 상자에 넣고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이튿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수라헌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주방에 불을 켜고 커다란 사골 냄비를 꺼냈어요. 오늘부터 특별한 국을 끓일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께 드릴 마지막 국물. 서진은 사골을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병원 침대에 누워 노랗게 뜬 얼굴로 고통스러워하는 동생의 모습. 누나, 나 이제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사흘 전 병원에서 도윤이 한 말이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한 달 안에 수술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서진은 그날 밤 울면서 결심했죠. 도윤아, 누나가 꼭 살려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사골을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센 불로 끓이기 시작했어요. 거품이 올라오자 정성스럽게 걷어냈죠.
마치 정말로 정의를 위한 효심 어린 국물을 끓이는 것처럼. 만석이 6시에 출근했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는 서진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어요. 사모님, 그 국은 뭡니까? 아, 이거요? 어머님께 드릴 특별한 사골국이에요. 병원 음식만 드시니까 입맛이 없으시대요. 사장님께서 국을 드실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 허락했나요? 물론이죠. 제가 의사 선생님께 확인했어요. 담백한 사골국 정도는 괜찮대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정희에게서 서진을 감시하라는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럼 저도 국물 맛 좀 봐도 될까요? 아직 안 됐어요. 최소 이틀은 끓여야 해요. 서진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만석이 맛을 보면 안 됐어요. 아직 아무것도 넣지 않았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죠. 이틀이요? 그럼 모레 사장님께 가져가시겠네요. 네, 그때쯤이면 완벽할 거예요. 만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방 구석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배터리가 충분한지 각도가 괜찮은지. 이틀 동안 서진은 국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중간중간 손님들에게 내는 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고급 한우 사골만 사용했고 조미료도 전혀 넣지 않았죠. 진짜 정성을 다한 국물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죽일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야 하나 싶었지만 서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속죄 같은 거였을지도 몰라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밤마다 서진은 주방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물을 저으면서 계속 사과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도윤이를 살려야 해. 사흘째 되는 날 국물이 완성됐습니다. 투명하고 깊은 맛이 우러난 완벽한 사골국이었어요. 서진은 작은 용기에 국물을 담아 맛을 봤습니다. 이 정도면 어머님도 감동하시겠지. 그날 밤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 서진은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투명한 액체가 담긴 그 병을 한참 바라봤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병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는 없었어요. 팔을 뻗어 국솥 위에 병을 기울였죠. 투명한 액체가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이걸로 끝이야. 이걸로 도윤이를 살릴 수 있어. 국물을 저었습니다. 독이 완전히 섞이도록. 맛을 볼까 하다가 관뒀어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입에 들어가면 위험했거든요. 깨끗한 보온병에 국물을 담았습니다. 1리터 정도. 이 정도면 두세 끼는 먹을 수 있는 양이었죠. 내일 아침에 가져다 드려야지. 서진은 보온병을 가방에 넣고 주방을 나섰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차에 올라탄 서진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룸미러로 수라헌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49년의 역사가 담긴 그 간판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사실 만석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건물 구석 어둠 속에 숨어서 서진의 모든 행동을 봤어요. 그는 서둘러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모님이 방금 주방에서 국에 뭔가를 탔습니다. 작은 병에서 액체를 따라 넣었어요. 정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상관없었어요. 확실해? 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보온병에 담아서 가져갔어요. 알았어. 내일 아침에 서진이가 올 거야. 내가 먼저 와 있어. 알겠습니다, 사장님. 전화를 끄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먹구름이 가득했죠. 서진아, 너 정말 그럴 거니?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서진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과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서진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죠. 병실 문을 열자 정희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만석이 서 있었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만석 씨도 오셨네요. 사모님 아침 일찍 오셨네요. 만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어머님, 제가 특별히 국을 끓여왔어요. 사흘 밤낮 정성껏 끓인 사골국이에요. 서진은 보온병을 식탁에 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병실에 퍼졌어요. 어머님이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고 해서요. 이거 드시면 기력 회복하실 거예요. 정희는 국물을 바라봤습니다. 투명하고 깊은 색깔, 완벽한 사골국이었어요. 외관상으로는 독이 들었다는 걸 전혀 알 수 없었죠. 사흘이나 끓였다고. 네, 제 첫 손님이 어머님이셨잖아요.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처음 국물을 끓인 날 기억나세요? 어머님께서 칭찬해 주셨죠. 서진은 국자로 그릇에 국물을 떴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다 드셔야 해요. 제 정성이 가득 담긴 국이에요. 정희는 그릇을 받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죠. 하지만 입에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냥 국물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왜 안 드세요, 어머님? 서진아. 정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 국에 뭐가 들어있니? 서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 주방에서 내가 뭘 탔는지 내가 다 알아. 어머님, 저는. 사모님. 만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11시 35분 사모님께서 주방에 혼자 계셨죠. 그리고 작은 병에서 액체를 국에 타셨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저는. 이게 뭐니? 정희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서진과 사채업자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제발요, 한 달만 더요. 그럼 3억 원을 드릴 수 있어요. 3억? 어디서 구한다는 거야? 제 시어머니 보험금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병실은 죽음처럼 조용했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너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니?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3년 동안 함께 일하고 내가 너를 딸처럼 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어머님. 서진은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저도 정말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도윤이가, 제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한 달 안에 수술 못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저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서진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28살의 한도윤, 서진의 남동생이었습니다. 누나, 왜 이래? 도윤은 서둘러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누나가 바닥에 엎드려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의 얼굴은 노랗게 떠 있었고 몸도 말랐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있었죠. 도윤아, 너 여기 왜 왔어?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식탁 위에 국을 보고 눈이 빛났죠. 와, 이거 사골국이네. 누나, 나 아침도 못 먹었는데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서진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도윤은 이미 그릇을 들고 국물을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우와, 맛있다. 역시 누나가 끓인 국이 최고야. 도윤아, 그거 먹지 마. 제발. 서진은 일어나 도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릇을 빼앗으려 했지만 도윤은 이미 다 마셔버렸어요. 왜 그래, 누나? 국 하나 먹었다고 왜 이래? 서진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독을 탄 국을 동생이 마셔버린 겁니다. 도윤아, 내가 그걸. 정희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도윤에게 다가가서 물었죠. 얘야, 너 지금 괜찮니? 네, 저요? 괜찮은데요. 국이 너무 맛있어서 행복해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만석 씨, 구급차 불러. 정희가 외쳤습니다. 내가 무슨 독을 탔는지 모르지만 저 아이를 살려야 해. 어머님, 저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어서 뭘 탔는지 말해.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빈 병을 꺼내 정희에게 건넸어요. 이거요. 인터넷에서 구했어요. 만석이 병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쥐약 성분이랑 비슷한데요. 쥐약? 정희는 병을 빼앗아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화학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도윤아, 너 지금 어떠니? 속이 안 좋거나 그런 거 없니?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도윤은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독이 천천히 퍼지는 종류일 수도 있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죠. 환자가 독극물을 섭취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네, 이 아이요. 정확히 뭘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희는 빈 병을 건넸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라벨을 확인하고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위세척을 해야 해요. 도윤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아직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누나, 나 왜 이러는 거야? 나 괜찮은데? 도윤아, 미안해. 누나가 미안해. 서진은 울부짖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고 만석도 함께 따라갔어요. 병실에는 정희와 서진만 남았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도윤이를. 정희는 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대신 조용히 물었죠. 서진아, 내가 왜 이렇게 됐니? 죄송해요. 사과는 나중에 해. 지금은 내 동생부터 살려야지.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윤정희입니다. 혹시 독극물 전문의 아세요? 급한 환자가 있어서요. 정희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49년 동안 쌓아온 관계들을 모두 끌어냈어요. 결국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연결받았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정희는 목발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너희 동생 살리러 가야지. 넌 여기 있어. 저도 갈게요. 너는 경찰 올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 정희의 말에 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이요? 당연하지. 넌 살인미수야. 내가 신고했어. 어머님,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정희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내 동생만큼은 살려줄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니까. 정희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죠. 1시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형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한서진 씨 맞습니까? 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차가운 수갑이 서진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서진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죠. 경찰차에 실린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서진의 일상은 끝나버렸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좁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형사 2명이 앞에 앉았죠. 한서진 씨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이유가 뭡니까?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동생. 제 동생 때문이었어요. 동생이요? 네. 한도윤 28살. 간경화로 간 이식이 필요했어요. 수술비가 5천만 원이었는데 저는 돈이 없었죠.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하지만 모자라서 사채까지 썼죠. 이자가 월 20%였어요. 매달 600만 원씩 불어나는데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보험금을 노린 겁니까? 네. 3억 원이었어요. 그 돈이면 동생도 살리고 빚도 갚을 수 있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독국물은 어디서 구했습니까? 인터넷 암시장이요. 비트코인으로 300만 원 주고 샀어요. 사용한 독국물의 정확한 성분을 아십니까? 아니요. 그냥 냄새도 없고 맛도 없다고 해서. 조사는 4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서진은 모든 걸 자백했어요. 숨길 이유도 숨길 힘도 없었거든요. 그 시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도윤이 위세척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만석도 옆에 있었죠. 사장님 앉으세요. 다리 아프시잖아요. 괜찮아. 서 있고 싶어. 정희는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죠. 1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되시는 분? 네, 접니다. 다행히 위세척을 빨리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독극물이 혈액으로 퍼지기 전에 제거했어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네, 2, 3일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무릎이 꺾일 뻔했지만 만석이 붙잡아줬죠. 사장님, 이제 좀 쉬셔야 해요. 다리 상태가 안 좋으세요. 알아. 근데 도윤이 먼저 봐야 해. 도윤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노랗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죠. 할머니. 아니, 사장님. 도윤은 정희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너나 알아? 네, 수라원 사장님이시잖아요. 누나가 일하는 곳.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정희는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내 누나가 지금 경찰서에 있어. 네? 왜요? 나를 죽이려고 했거든.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누나가요? 그럴 리 없어요. 누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됐어. 너 때문에. 저 때문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수술비 마련하려고 그랬대. 내가 죽을까봐 무서웠나 봐.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안 돼요. 누나는 저 때문에. 제가 병만 안 걸렸어도 내 잘못이 아니야.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어. 다만 내 누나가 선택을 잘못했을 뿐이지. 정희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내 누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용서요? 당연하죠. 누나는 제 가족이에요. 저 때문에 힘든 선택을 했는데.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내 누나는 벌을 받아야 해. 하지만 너까지 죽게 둘 순 없지. 내가 내 수술비를 대줄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5천만 원이면 되지. 내일 당장 준비할게.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때문에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내가 죽으면 내 누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해. 그게 더 큰 벌이 될 거야.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너는 살아야 해. 그래야 내 누나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길 거야.
사장님. 도윤은 울먹였습니다. 정희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내일 내가 병원비 처리해 줄게. 넌 수술 잘 받고 건강해져라. 정희가 병실을 나가려는데 도윤이 불렀습니다. 사장님. 왜? 누나한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벽에 기댄 채 눈물을 흘렸죠. 만서가. 네, 사장님. 나도 살인자가 될 뻔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내가 그 국을 먹었더라면 서진이는 진짜 살인자가 됐을 거야. 근데 도윤이가 대신 먹어줬잖아. 그 애가 누나를 살린 거야.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어요. 사흘 뒤 서진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도 많았죠. 효부 셰프의 시어머니 살해 미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거든요. 서진은 수인복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한서진은 시어머니 윤정희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검사 공소 사실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나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2025년 9월 22일 서울 강북구 수라헌 주방에서 사골국에 독극물을 투입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동기는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3억 원을 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희도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목발을 옆에 세워두고 피고인의 남동생 한도윤이 우연히 해당 음식을 섭취했으나 즉시 응급처치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으며 증거 또한 명백합니다. 판사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변론할 말이 있습니까?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말하십시오. 서진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에요. 다만 서진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어머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3년 동안 잘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했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의 친구들이었어요. 판사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피해자 윤정혜 씨 나오셔서 진술하십시오. 정희는 목발을 짚고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 판사가 물었어요.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에 대해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정희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엄벌을 원합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한 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사람을 죽이려 한 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계속했죠. 이 아이의 동생 한도윤은 살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수술비를 대주겠습니다. 그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왜요? 왜 그렇게까지? 내가 벌을 받는 건 당연해. 하지만 내 동생까지 죽게 둘 순 없지.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야. 정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발을 짚은 손이 떨렸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도윤이는 내가 돌볼게. 수술도 받게 하고 회복할 때까지 옆에 있어 줄게. 어머님.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거든요.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증인 신문, 증거 제출, 변론이 이어졌어요. 석 시간이 지난 후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죠. 피고인 한서진에게 살인 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0년. 긴 시간이었죠. 교도관들이 서진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법정을 나가기 전 서진은 마지막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손을 흔들어줬죠. 법정을 나온 정희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만석이 물을 건넸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끝났으니까. 그런데 사장님 정말 도윤 씨 수술비를 내주실 겁니까?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하지만 5천만 원이 만만치 않은데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사람 목숨은 한 번뿐이잖아. 그날 저녁 정희는 도윤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윤아. 아, 사장님. 오셨어요? 너희 누나 재판 다녀왔어.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10년이래. 10년이요.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제 때문이에요. 제가 병만 안 걸렸어도. 그만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정희는 도윤 옆에 앉았어요. 도윤아, 너 수술 날짜 잡혔니? 네, 다음 주 화요일이요. 근데 수술비가 내가 낸다고 했잖아. 걱정하지 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어.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정희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술 끝나고 회복하면 나한테 요리 배워. 수라원에서 일하는 거야. 네? 저한테요? 그래. 너희 누나가 10년 뒤에 나오잖아. 그때까지 내가 수라헌을 지켜줘. 내가 늙으면 내가 이어받고.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배우면 되지. 내가 가르쳐 줄게. 49년 동안 쌓아온 비법 다 알려줄게. 사장님. 그리고 10년 뒤 내 누나가 나오면 같이 일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지.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부서지고 아파도 다시 붙이려는 사람들끼리 남는 거거든. 도윤은 정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정희도 눈물을 흘렸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이틀 뒤 정희는 퇴원했습니다. 석 달 만에 수라헌으로 돌아왔어요. 가게는 임시 휴업 중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만석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셨습니까? 그래. 가게 상태가 어때? 좀 정리해야 할 게 많습니다. 사모님이 바꿔놓은 것들이. 정희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국솥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솥을 보니 여러 생각이 들었죠. 만석아, 이 솥 버리자. 네. 이 솥이요? 40년 넘게 쓰던 솥인데요. 알아. 근데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해. 새 솥으로. 정희는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다 새로 할 거야. 재료도 메뉴도 방식도. 수라헌의 두 번째 시작이야. 알겠습니다, 사장님. 일주일 뒤 도윤의 간 이식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정희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6시간이 걸린 긴 수술이었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이식이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희는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정희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죠. 도윤아, 잘 견뎌줘서 고마워. 이제 건강해질 거야. 한 달 뒤 도윤은 퇴원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도윤을 수라헌으로 데려갔죠. 오늘부터 여기가 내 일터야. 네, 사장님. 사장님 말고 할머니라고 불러.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도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할머니. 정희는 도윤에게 앞치마를 건넸어요. 자, 이제 요리 배워볼까? 첫 번째는 사골 손질하는 법이야. 둘은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가르치고 도윤이 배웠어요. 서투르지만 열심히 하는 도윤을 보며 정희는 흐뭇했죠.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근데 칼을 좀 더 눕혀서.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이 일으킨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이었어요.
한편 교도소에서 서진은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윤이 보였어요.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누나, 도윤아, 많이 좋아졌구나. 응, 수술 잘 됐어. 할머니가 다 해주셨어. 할머니? 응, 사장님. 이제 할머니라고 부르래. 우리 가족이래. 서진은 울컥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응. 그리고 누나한테 전해달래. 10년 뒤에 나오면 같이 일하자고. 수라원에서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머니가 그러셨어. 가족이란 부서지고 아파도 다시 붙이려는 사람들끼리 남는 거래.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도윤아, 누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누나. 나도 미안해.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그만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자. 서진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너 건강해졌으니까 누나는 이제 괜찮아. 10년 후에. 10년 후에 나가면 진짜 국 끓여줄게. 독이 아닌 진짜 사골국. 응, 기다릴게 누나.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도윤이 일어섰어요. 누나 건강해. 너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유리창 너머로 도윤이 멀어졌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날 밤 수라원에서는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희와 만석 그리고 도윤.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자, 건배하자. 수라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셋은 물잔을 부딪혔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49년의 전통은 지키되 새로운 방법으로. 네, 할머니. 사장님, 내일부터 뭐 하실 겁니까? 메뉴 개발해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게. 도윤이 의견도 들어가면서. 제 의견이요? 그래. 넌 점잖아.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셋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래의 계획, 새로운 메뉴, 가게 인테리어까지. 희망찬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장독대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며느리는 나를 죽이려 했지만 그 아이도 결국 살고 싶었던 거겠지.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도 변할 거야.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희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나도 49년 동안 버텼는데 10년쯤이야. 정희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10년이란 시간은 빠르게도 느리게도 흘렀습니다. 도윤은 정희에게서 요리를 배우며 훌륭한 셰프가 됐어요. 수라헌은 다시 명성을 되찾았죠. 그리고 드디어 서진이 출소하는 날이 왔습니다. 교도소 앞에 정희와 도윤이 서 있었어요. 이제 80셋이 된 정희는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교도소 문이 열렸습니다. 48세가 된 서진이 걸어 나왔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죠. 어머님, 왔구나. 정희는 서진을 안아줬습니다. 1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됐어. 다 끝난 일이야. 도윤도 누나를 안았습니다. 누나 잘 견뎌줘서 고마워. 도윤아, 너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구나. 응, 할머니 덕분이야. 셋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수라헌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누나, 할머니가 누나 방 그대로 남겨놨어.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정말요?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라헌에 도착했어요. 간판은 새로웠지만 분위기는 여전했죠. 서진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우리 가족이잖아. 정희는 서진에게 앞치마를 건넸어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함께. 서진은 앞치마를 받아 입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입는 앞치마였어요. 그날 저녁 셋은 함께 국을 끓였습니다.
정희가 지도하고 도윤이 돕고 서진이 끓였어요. 진짜 정성이 담긴 사골국이었죠. 맛 좀 봐. 정희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맛을 봤어요. 어때? 완벽해요, 어머님. 독이 아닌 진짜 국물이에요. 셋은 웃었습니다. 주방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렇게 수라원은 계속됐습니다. 59년의 역사를 이어가며 부서졌던 가족은 다시 붙었고 상처는 아물었죠.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국을 끓이고 함께 웃고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부서지고 아파도 다시 붙이려는 사람들끼리 남는 것.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국을 끓입니다. 정성과 사랑이 담긴 진짜 사골국을 말이죠.